안녕하세요. 금일 전자소비재 분야의 HP 3D 프린팅 활용 사례에 대한 웨비나 사회를 맡은 예인코리아 최원철입니다. 옆에는 HP 코리아의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이신 이주영 과장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간 많은 제조사 및 관련 관계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동안 저력으로 충분히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HP와 에인코리아도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타개해 가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 진행하기 앞서 에인코리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에인코리아는 2013년에 3D 프린팅 전문 기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 HP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LG전자와 SL을 비롯하여 국내에 가장 많은 HP 장비를 판매 및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대우해양조선 등을 비롯하여 제조기업 및 정부기관에 약 50여 대의 SLA 및 기타 산업용 3D 프린터를 판매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울산지사를 설립하여서 고객 여러분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HP 멀티젯 퓨전 방식의 기술 소개를 시작으로 하여서 MJF 방식의 속도와 생산성, 그리고 사용 가능 재료, 그리고 전자소비재 관련 활용 분야 및 사례, 마지막으로 관련 후처리 솔루션에 대한 내용으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P 코리아 이주영 과장님께서 방식 및 기술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P 코리아에서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 맡고 있는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HP 3D 프린팅 방식의 특징과 재료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HP 3D 프린팅 방식은 멀티젯 퓨전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MJF로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바인드 제팅 방식이고 잉크젯 헤드를 통해서 바인드를 도포하는 방식인데, 이 잉크젯 헤드는 HP가 30여 년의 시간 동안 인쇄기를 시장에 공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MJF의 조형 방식은 먼저 재료를 0.08mm 두께로 도포를 한 다음에 퓨징과 디테일링 에이전트 두 가지 에이전트를 이제 재료 위에 분사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헤드 옆에 부착된 퓨징 램프에서 열을 이제 발산을 해가지고 이 재료에 도포된 에이전트에 이제 열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퓨징 에이전트가 열을 흡수한 다음에 이걸 증폭시킴으로써 재료를 용해시키게 되고요. 디테일링 에이전트는 증발하면서 이제 열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 재료가 퓨징 에이전트가 올라간 부분만 용해가 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조형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파트가 검은색으로 이제 조형이 되고 있고요. 재료가 도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도포된 다음에 에이전트가 올라가게 되는데, 검은색으로 올라간 용액이 퓨징 에이전트, 파란색, 실제로는 무색 투명한 에이전트인데요. 디테일링 에이전트라는 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가 이제 움직이면서 헤드 옆에 있는 퓨징 램프가 열을 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가해진 열을 흡수해가지고 퓨징 에이전트 있는 부분이 녹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요. 이제 MJF의 조형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방식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MJF는 일반적인 3D 프린팅 방식과는 달리 양산용 장비란 컨셉을 가지고 제작이 되었는데요. 시제품 제작뿐만이 아니라 양산까지 전제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재료 자체에 견고한 강성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생산성, 경제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MJF가 양산용 장비로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재료의 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층되는 3D 프린터 출력물은 적층 조형이라는 특성상 조형 방향에 따라 가지고 강성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조형된 파트의 수직 방향 강성은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결합력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합력은 X, Y축 방향의 강성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방성 강도가 나오게 되고요. 조형 방향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완제품 제작을 할 경우에 설계나 아니면 배치에 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강성 자체도 완제품으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흔히들 이제 SLS 방식과 MJF 방식을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같이 나일론 파우더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레이저의 열 에너지로 이제 재료를 소결하는 방식인 SLS는 조형 시 재료가 열 에너지에 노출된 시간이 극히 짧은 반면에 짧으면서 조형이 끝난과 동시에 해당 레이어가 거의 경화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MJF 방식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소결 방식에 비해서 재료가 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고요. 또 재료가 소결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용해가 되게 됩니다. 또 조형이 완료가 되고 난다 하더라도 해당 레이어가 완전히 경화된 상태가 아니고 조형이 끝날 때까지 파트가 약간의 경화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결합력이 훨씬 더 우수하게 됩니다. 네, 이 영상은 500 시리즈의 조형 과정을 실제 약 3분의 속도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레이어의 조형이 완료된 뒤에 그 위에 도포된 재료가 용해되면서 열 에너지가 그 밑에 레이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결합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그만큼 Z축 강도가 높다는 것이겠죠. Z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조금 더 등방선에 가까운 강도를 확보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료가 용해돼가지고 적층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해서 밀도가 좀 높게 나온 편입니다. 사진 중에 왼쪽에 있는 파트가 SLS 파트의 단면이고요. 오른쪽이 MJF 파트의 단면을 확대한 것인데요. 내부의 공극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의 후광이 없어도 우수한 기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PA12 재료 기준으로요. 출력 후에 후처리 없이도 IP67등급의 방수 등급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조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수밀성이나 기밀성이 요구된 제품 내 제작에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조형 속도와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많은 수의 파트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빠른 속도와 이를 통한 생산 확보가 필수적일 텐데요. 여타 3D 프린팅 방식이 조형하는 파트의 개수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조형 속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HP의 경우에는 헤드가 1회 이동 시 레이어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조형하는 파트의 개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돌려 말하면 작은 파트를 만들 경우, 대량으로 만들 경우에 다른 3D 프린팅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제작 속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 영상은 MJF 4200 장비의 실제 출력 장면입니다. 헤드가 1회 왕복 운동을 한 다음에 리코터가 움직여가지고 이제 재료를 도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 모드로 조용할 경우에 1회 왕복 시 리코터가 이제 움직이게 되지만 패스트 모드로 출력을 하게 되면 한 번 움직였을 때 이제 하나의 레이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최근에 출시된 5200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00의 패스트 모드처럼 헤드가 1회 움직였을 경우 레이어가 도포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형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되었고요. 조형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장비의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면 전반적인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MJF 장비의 생산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파우더를 열로 제어하는 이제 3D 프린터는 그 특성상 냉각 시간이 필수로 요구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냉각 시간 동안 대부분의 3D 프린터들은 장비의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MJF 장비의 경우 조용히 이루어지는 프린터와 출력에 사용할 재료를 담고 있는 빌드 유닛을 분리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조금 향상된 편이고요. 조형이 끝나가지고 냉각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조형이 끝난 빌드 유닛을 탈거하고 새로운 재료로 채워진 다른 빌드 유닛을 끼워 넣음으로써 연속적으로 이제 출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컨셉입니다. 이 사진 속의 장비는 JF5200 프린터입니다. 프린터는 실제로 출력이 진행되는 장비이지만 프린터 자체에는 재료가 적재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출력만 진행되는 것이죠. 프린터에서 이제 출력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출력은 이 빌드 유닛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력이 필요한 재료와 출력이 완료된 파트는 이런 이 빌드 유닛 내부에 적재되어 있고요. 출력이 끝나면 유닛을 탈거해가지고 후처리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냉각 시간이 길어질수록 냉각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상온에서 냉각이 끝날 때까지 놔두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보통 2대 이상의 빌드 유닛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프로세싱 스테이션은 빈 빌드 유닛에다가 재료를 채워 넣거나 조용히 끝난 빌드 유닛 내부에 잔존 파우더를 제거하고 나서 출력물을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기존 분말 타입 장비들은 이제 파우더를 에어건으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파우더가 많이 날리게 되었고요. 재사용 재료와 새 재료를 섞는 과정이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파우더가 날리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세싱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혼합 및 빌드 유닛의 적재하는 과정 모두가 장비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우더의 날림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력물의 후처리 공정도 재료를 에어건으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고 진공 청소기를 흡입하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우더 날림이 좀 최소화된 편입니다. 다음은 출력물의 제작 단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3D 프린팅은 재료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질 경우에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죠. 하지만 분말 타입 프린터의 경우 이제 제조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조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형에 사용된 재료들을 버리지 않고 일정량을 새 재료랑 혼합해 가지고 재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재사용률이 일반적으로 50에서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P 3D 프린팅 방식, 즉 MJF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0% 정도의 재료 재사용률을 가지고 있고요. 때문에 생산량이 많더라도 제조 단가를 조금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재료 재활용률이 50%인 경우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80%인 경우를, 그러니까 HP 방식이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 같은 경우, 80%인 경우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재료 재사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동일 조형 밀도에서 동일 조건에서 좀 더 낮은 재료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HP에서 발매 중인 3D 프린터 라인업입니다. 좌측부터 5210, 5200, 4200, 그리고 500 시리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5200과 4200 시리즈는 제품을 양산을 할 경우, 그리고 500 시리즈는 시제품 제작 목적으로 개발된 장비들입니다. 아무래도 설계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500 시리즈는 이제 PA12 재료 하나만 사용 가능하고요. 양산을 전제로 설계된 4200, 5200 장비들은 PA11, 12, 그리고 TPU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HP 3D 프린터용 재료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재료들은 PA12, 11, PA12 글래스 비드, 그리고 TPU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PA12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PA11은 보다 높은 연신율이 요구되는 분야에, 그리고 PA12 글래스 비드는 아무래도 좀 유리가루를 함유하고 있어서 보다 높은 경도나 안정적인 내열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TPU는 이제 고무와 같은 물성이 필요한 상황에 보통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재료들의 전반적인 물성은 위 표와 같습니다. 수평과 수직 방향 강도를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연신율을 제외하고 다른 물성들이 대부분 조형 방향별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성이 하나가 아니고 2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숫자는 이제 X, Y축, 오른쪽에 있는 게 Z축 강도입니다. PA12 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재료이고요. 나일론 재료 특성상 우수한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고 재료가 굉장히 질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료의 특성과 물성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PA11 같은 경우는 PA12 대비 연신율이 향상된 재료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말랑말랑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블 타이나 버클과 같이 높은 재료의 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신발의 맞춤형 인솔이라던가 의료용 보장 보조구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장비에 사용이 된다는 것은 이제 피부 접촉해도 문제가 없다는 IS 인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IS 인증은 PA12와 PA11이 가지고 있습니다. PA12 글래스 비드, 그러니까 PA12 GB 재료는 재료의 40% 정도가 유리가루로 이루어진 재료인데요. 그 특성상 압력이 상승하더라도 열 변형 온도의 저하폭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리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재료에 비해서 경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유리 섬유가 아니고 유리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흔히들 알고 있는 글래스 파이버 리인포스 플라스틱, 그러니까 GF 플라스틱만큼의 강도는 이제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TPU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루브리졸사에서 발매한 TPU 재질이 있고요. 이 재료는 4200에서 사용이 가능한 TPU 재질인데요. 아무래도 고무 재료다 보니까는 PA 재료 대비해서 높은 우수한 연심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쇼어 값이 90으로서 좀 약간 단단한 느낌을 주는 재료이고요. 재료 자체가 단단하다고 하지만 레티스 구조물을 적용함으로써 쿠션감을 적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바스프사에서 발매한 TPU 재료도 있습니다. 역시 루브리졸 TPU와 비슷한 85에서 88 정도의 쇼어 값을 가지고 있는 TPU 재질이고요.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00 장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역시 루브리졸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무를 이용한 쿠션감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재료 자체가 약간 단단하다고 하지만 레티스 구조를 좀 결합을 해가지고 쿠션감이나 강도를 이제 조절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HP는 재료 개발 과정이 오픈소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PA11, 12, PA12 글래스비드 재료들은 HP에서 제작을 하였지만 HP 고객 또는 전문적인 재료 개발하는 업체에서도 재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TPU 재료들은 HP가 아닌 HP 고객사 또는 협력사에서 제작한 재료들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루브리졸과 바스프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죠. 기술 자체가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 아직 사용 가능한 재료의 종류가 많진 않지만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더욱더 많은 재료들이 개발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